직업의 특성상 저는 4% 정도, 여자친구는 2% 정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투자는 연 10% 수익률을 목표로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를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연 10%의 수익률을 목표로 투자하고 있다면 대단히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요즘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저는 이분이 투자를 많이 해보지는 않은 분이라는 감이 와요. 그런데 이런 분이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진짜 이 시장이 과열돼 있다.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이 두 분의 리스크는 뭐냐면 이 돈이 묶이잖아요. 지금 마이너스가 나면 주거 관련 계획, 자녀 관련 계획 다 꼬여버립니다. 맞네. 적어도 3년은 버틸 수 있는 돈으로 하라 그렇죠. 그랬는데.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돈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머니인사이드 돈터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네. 영상 올라간 거 보셨나요? 아니요, 늘 저는 안 봅니다. 가장 이제 첫 번째 영상이 올라갔어요. 네네. 반클리프 그 사연 기다려보나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특이했던 점이 네. 사연자분이 직접 아우, 비판했어요. 나 그분 상처받았을 것 같은데. 그 남편분이 소장님이 무서워서 영상을 못 보겠다고 용기를 내보도록 한다고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안 됩니다. 상당히 네. 댓글들이 재밌었어요. 뭐였죠? 저희를 이제 반겨주시는 분들도 엄청 많았고 사지 마라 아니면 사라 그러고 밟고 올라가겠다. 못됐다. 그러니까 진짜 못됐다. 이런 댓글들이 있어서 예. 네, 안 산대요. 네. 안 산대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사연을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이 사연을 딱 읽으시고 나서 이거 돈 받아야 되는데 이거 돈 받아야 될 사연입니다. 라고. 이거 되게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엄청나게 복잡해요. 복잡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오땡땡님의 사연이고요. 네. 신혼부부 자산관리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 가을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여자친구와 올해부터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혼자였던 기존과 다르게 고려할 부분이 많아져서 둘이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확실히 혼자 있을 때보다 결혼을 하면 복잡해지죠. 네, 많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지금은 둘이서 각자 월 50만 원씩 모임 통장에 모아서 주거비, 차량비, 인터넷비, 데이트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으는 방식이 달라서 일단 남편분께서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자친구분께서는 적금을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합치기가 어려워 각자 모아왔는데 결혼 이후 9월쯤부터는 제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90% 설득 완료. 네. 100%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우리한테 뭔가 힘을 달라. 10%를 채워달라라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제가 돈에 조금 더 욕심이 있다 보니 소비 가치관은 제가 좀 더 빡빡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잘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9월 이후에는 월에 각자 50만 원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임 통장에 넣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월 500만 원 정도 모임 통장에 모일 것 같고요. 어떻게 관리할지는 아직 답을 못 찾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구글 시트를 활용해 각자 매달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쓰자니 매번 쓰다 말게 되고 너무 대충 쓰자니 돈이 효율적으로 모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결혼 이후 경제를 합치게 되었을 때 자산 관리 팁이 있을까요? 특히 기준을 정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각주를 달아서 네. 남겨주셨는데 저축 관련 고민도 있고요. 차량 관련해서도 고민이 있다고 하고요. 또 뭐가 있죠? 주거 관련, 고민, 투자 대출 관련, 또 기타. 예. 이거 지금 이제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시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고 네. 이분들의 직업적인 부분에서 특수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먼저 저축 관련 고민에서 첫 번째가 저축과 투자의 비율이에요. 네. 이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할 그쵸. 것 같아요. 신혼부부의 경우 저축과 투자 비율을 크게 몇 대 몇으로 잡고 가야 되는지가 고민입니다. 저희는 돈을 어느 정도 모은 후에 자녀 계획이 있는데 아주 넉넉하진 않더라도 돈 걱정 크게 없이 육아에 집중하고 싶다면 얼마 정도 모은 후에 자녀를 가지는 게 이상적인지 자산관리 측면에서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돈을 모을 때 청년 도약계좌나 올해 6월 출시 예정인 청년 미래적금을 활용하는 게 좋은지 아님 전부 투자로 가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남겨주셨고요. 연말정산과 같은 부분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은데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관리. 저는 공무원 연금 외에는 없고 여자친구는 금융권에서 종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역시
퇴직연금 외에는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신혼부부는 이걸로 충분할지 아니면 다른 연금을 추가로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주 넉넉하진 않더라도 돈 걱정 크게 없이 육아에 집중하고 싶다. 얼마 있으면 됩니까? 답이 없죠. 정답. 답이 없어요, 정답이에요. 육아는. 이게 그 아주 넉넉하진 않더라도 돈 걱정 크게 없이 육아에 집중하는 그 수준이 어딘 정도인지는 이거 개인마다 달라요. 이 수준이 그냥 집에서 정말 전업으로 다른 일 안 하고 있으면서 아이는 내가 케어하겠다. 그 정도면 한 사람의 소득을 아예 포기하고 그쵸? 아이한테 전념을 하면서 그게 넉넉한 거잖아요. 그럼 육아에 집중하는 거고. 그쵸. 그러려면 아이가 몇 살까지 클 때까지,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 6년, 7년 동안 이 정도로 살려면 6년, 7년 정도의 한쪽 생활비가 오롯이 모여져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래서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점점 욕심이 생길걸요? 네. 누구는 뭐 영어 유치원 갔다 그러고, 당연. 누구는 뭐 국제학교 갔다 그러고, 누구 유학 보낸다고 하면은 당연. 줄줄줄 세요, 줄줄줄.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분 공무원이시고 한 분은 금융권에 종사하세요. 네. 자,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쵸. 그 높은 편의 소득에 섞이신 이 분들의 집단에서 하는 얘기, 하는 분위기, 그 육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고액 연봉자인 집단, 기업 뭐 이런 것에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어디에 돈을 주로 쓰나 보면 사교육비에 대단히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금액들이 다 비슷해요.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거의 연봉이 뭐 1억 5천, 2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한 달에 사교육비 얼마 써요? 그럼 어디는 50만 원, 어디는 300만 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대략 뭐 200에서 그 밴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남들이 그만큼 쓰는 만큼 쓰는 거예요. 네네. 그 집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생각하면 아기들 키울 때 이제 슬슬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 그쵸. 주변을 돌아보는 게 뭐 엉뚱한 다른 뭐 우리가 비슷한 나이 또래는 얼마 쓰냐 이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물어봐요. 맞아요. 뭐 요즘 할 때 뭐 아유 애기 맞아, 있으면 맞아, 야 요거 있으면 되게 좋아. 요거 맞아. 보내면 되게 좋아. 그러면 그 눈높이가 그냥 거기에 맞춰지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육아에 거의 절제하기가 힘들걸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저도 아이는 없지만 이게 참 희한한 게 특히나 첫째 아이한테는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맞아, 또 둘째한테는 안 그래요. 첫째. 물려줄 수도 있고 둘째 네, 때부터는. 그렇죠. 그때부터는 뭐 그냥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인지는 아예 정해놓고 가셔야 돼요. 스스로 정해놓으시는 수밖에 없고 이게 1번입니다. 저축하고 투자 비율을 얼마로 결정하느냐는 내가 앞으로 얼마의 돈이 언제 필요한지가 먼저 정해져야 그거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를 만약에 올해 안에는 조금 아이를 갖고 내년 정도에는 출산을 할 계획이다라고 예를 들자면 네. 적어도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서 소득이 급감을 할 거고요. 네. 자녀가 태어나면 소비는 최소한 한 150%, 그러니까 1.5배 이상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돈을 모은다 그러면 내년까지 그 여유 자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내년까지 여유 자금을 모으는데 주식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100%다 예금이나 적금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거고 그 상황에서 청년 도약계좌, 청년 미래적금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최소한 3년, 5년이니까. 그쵸, 못 깨니까 중간에. 그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먼저 정해놓고 우리는 돈을 어느 정도 모은 후에 자녀 계획이 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라는 게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으면 그냥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유롭게 모아가지고 막 48살에 아이를 낳을 거예요. 이건 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선을 그어놓으셔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우리는 첫째 자녀는 이때쯤 낳아가지고 우리가 은퇴할 때쯤에는 얘가 그래도 대학교 졸업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때쯤에는 낳아야 되겠네. 요거라도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한 명을 낳을지 두 명을 낳을지 이거 계획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만 가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재무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그래 우린 2년 뒤쯤에 아이를 갖자. 네. 이렇게 했는데 1년 뒤에 아이를 갖는 것.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뭐 네.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그리고 한 명만 낳자 그랬는데 쌍둥이가 태어날 가능성. 그럴 수도 있지. 이건 맞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최악의 가능성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넉넉하게 그리고 리스크가 없도록 뭐 한 명 나오면 되지 그쪽으로만 딱 맞춰가지고 요만큼만 필요할 테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는 투자하자 요렇게 변수가 생겨버리면 모든 게 망가지는 계획을 세우면 그냥 그때부터는 제가 이 남편분의 스타일상 봤을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돈에 엄청 그러신다고 했으니까. 엑셀에다가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분 진짜 파워 제일 것 같은데 이거 재무 계획은 계획과 싸우면 안 됩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특히 이제 결혼하시고 나면 당신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장담컨대 아무것도 그래서 결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재무상담을 1대1로 진짜 실제로 해드릴 때 3년 뒤에 얼마를 모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아이를 가질 거고 집을 살 거고 그건 그냥 진짜 밑그림 있죠? 그쵸. 그림 그릴 때 연필로 그리는 그 정도고 네. 매년 바뀝니다. 매년. 어쨌든 종국적인 목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쯤 은퇴를 할 거고 자녀는 뭐 얼마 내에 나와서 대략적인? 대략적으로 그렇지만 그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가시되 그 투자와 저축의 비중은 당장에 3년 안에 돈 쓸 일이 없다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올라오길 기다릴 수 있습니다. 3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걸 감안을 할 때는 난 투자 지금부터 시작할 거야. 근데 고점에 물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더라도 한 3년 정도는 버티자. 네. 그래서 만약에 3년도 못 버틸 돈이다? 한 1년 뒤에 우리 이사 갈 돈, 뭐 2년 뒤에 아이 낳았을 때 그거 어떻게 대비할 돈? 이런 것들은 그냥 투자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투자해가지고 수익 내봐야 얼마 안 돼요. 차라리 저축하시고 아껴 쓴 다음에 아껴 쓴 돈으로 투자하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몇 대 몇으로 저축과 투자 비율을 가져갈지가 요걸로는 절대 정할 수가 없어요. 아이 낳을 그 시점, 마지노선. 네. 언제까지 뭐 낳을 것이냐, 몇 명을 낳을 것이냐, 요 정도라도 일단 정해놓고 가셔야 한다라는 게 1번이고요. 애를 내가 육아휴직하면서 플러스 더 얼마나 키울지 요 기간 정해가지고 그 정도의 여유자금, 그거는 이제 예금이나 적금처럼 안전한 것들을 모아놓고 그 외에 그거 모으는 거 남는 것 돈이 있다면 그거는 투자를 하셔도 된다. 네. 그래서 그 계획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엔 세금 관리예요. 세액공제. 연말정산 같은 때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세금을 안 내도 되게끔 깎아준 것들이 있습니다. 절세 계좌 뭐 이런 거. 다만 연금저축이나 IRP 같이 납입해가지고 그 세금을 돌려받는 절세 계좌는 세금을 깎아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감면이 아닙니다. 보류예요. 보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뭐 의료비 사용액에 대한 뭐 세액공제, 네.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부분 뭐 기부금 세액공제 이런 것들은 그냥 감면하고 끝입니다. 깎아줄게 내지 마. 네. 요거인데 연금저축 IRP 같이 내가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해가지고 세금을 조금 돌려받는 이런 상품들은 지금 내지 않을 뿐이지 미래에 내는 거예요. 조삼모사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돌려받은 그 돈을 잘 굴려가지고 미래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당장에 내는 세금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둘이서 살잖아요. 아이 없고 부양가족이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요 따로.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하면 챙겨줄 가족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에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거나 아니면 부양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기본공제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할 텐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나만 먹고 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뭐예요?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아깝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운 게 아닙니다.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줄이려고 세액공제 상품들을 가입하면 그냥 보류해 두는 거다. 그럼 나중에 더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욕심내지 마셔라.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과 이제 결부되는 게 노후 관리예요. 노후 준비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고민들 전부가 노후 준비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있는 적금, 그 어떤 금융상품이든 오늘 안 쓴 돈이 내일로 미뤄지고 다음 달로 미뤄지고 내년으로 미뤄지고 그렇게 누적돼가지고 굴러가고 그래서 마지막에 쭉 남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남아있게 돼서 우리가 일을 그만뒀을 때 노후라고 부르는 그 시점에 그렇게 남아있는 돈, 모은 돈을 그때 이제 곳간에서 뭐 빼먹듯이 찔끔찔끔 빼먹는 겁니다. 근데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남아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돈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요걸 좀 효율적으로 불리는 방법을 찾고 그 효율적인 과정에서 뭐 세금을 줄이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찾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노후에만 쓸 수 있는 돈을 특정해가지고 어떤 연금보험이나 이런 상품을 가입해버리면 그 돈은 그 목적으로밖에 못 써요. 그럼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뭔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마음만 편해요. 좋은 건 없는데 마음만 편한 편해요. 거. 이거밖에 자, 없어요. 노후에 얼마가 필요할까요? 한 달에 그래도 300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모를 일이에요. 어떻게 될지. 내가 그때 가가지고 어디 지역에서 어떻게 거주를 하게 될지, 고정비는 얼마나 들어갈지, 그때 당시에 자녀는 독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획을 해봐야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 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최저 뭐 노후 생활비, 뭐 적정 노후 생활비 이런 거 발표하잖아요. 그건 그냥 참고, 그냥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전문직, 의사 부부 이분들이 버는 돈이 막 어마어마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이분들한테 갖다 대놓고 노후의 적정 생활비는 부부 합산 270만 원이랍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 우리 아파트 관리비도 안 되는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사실 그러네. 이건
평균인 거고 그냥 그 50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마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물어본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참고해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유일한 노후 준비는 그냥 지금 아껴 쓰고 저축하고 투자해서 잘 불리고 노후라는 그 시점에 가장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가서 그 돈을 써먹기 위해서는 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이런 거에 부담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모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제일 효율적일까를 중간중간 고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노후 준비라고 해가지고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그때쯤이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얼마씩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국민연금은 한 200만 원 나오고 그럼 한 100만 원 정도는 연금이 필요하니까 연금보험 가입해야지 이래버리면 딱 노후에만 쓸 수 있는 돈으로 갇혀버려서 중간에 돈 쓸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기거나 이럴 때 얘는 활용할 수 없는 자산이 돼버립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러지는 마시라는 거. 꼬리편을 붙이지 마시고 거기에 공무원 연금 받으시잖아요. 네. 이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보다는 연금액이 많습니다. 그쵸. 이거는 우리 일반인들 오해하시면 안 될 게 공무원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직장 자체가 연금 자체가 연금 상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많이 내기 때문에 많이 받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은 우리가 국민연금 9% 내잖아요. 네. 내가 4.5%, 회사가 4.5%. 근데 공무원 연금은 제가 알기로 14%가 17%가 이렇게 내요. 와. 엄청 많이 내요. 네. 그리고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프리랜서네? 네. 대신 퇴직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20년 전에도 9천 몇백만 원이었고 지금도 1억이 채 안 돼요. 네. 그 퇴직 수당 그거밖에는 목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퇴직금 플러스 국민연금을 합한 성격이 공무원연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무원 개인이 많이 내서 많이 받는 거지 이게 합한 개는 맞아요. 문제는 그 공무원 연금을 많이 내가지고 액수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 이분들은 돈 관리를 할 때 다른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퇴직금이 없으니까 공무원은 이제 행정공제회라는 상품이 있어요. 공제회 상품은 그 세금도 거의 안 뗄 뿐더러 엄청나게 저리로 떼요. 퇴직금이 없으니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퇴직금은 1년 일할 때 한 달치 월급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공제회에다가 최소한 1년에 한 달치 월급 정도는 붓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16만 원 정도는 따박따박 부으셔야 한 달치를 세이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물가 상승은 네. 여기서 주는 복리 이자로 극복을 하고 이게 뭐 4% 정도 이자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는 늘 조금씩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칭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목돈 마련해 나가시고 다른 것들로 조금 돈을 굴리셔야 된다. 그 여자친구분이 지금 금융권 종사하면서 퇴직연금밖에는 따로 준비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은 이 돈은 목돈으로 받아도 되고 연금으로 받아도 되는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퇴직금과 그다음에 공무원 이 남편분 행정공제나 이렇게 모으는 그거는 확실하게 퇴직 시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확정적인 돈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금리가 달라지면 받게 되는 돈이 달라지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금리와 물가 상승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자, 한 달에 10만 원씩 붓는다고 가정을 하면 1년이면 120, 10년이면 1200, 30년이면 3600이잖아요. 네. 이게 복리가 얼마나 붙어가지고 뭐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그 가치는 그냥 3,600만 원의 가치를 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면 돼요. 왜냐면 물가 상승률하고 수익률하고 동일하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퇴직 시점에는 이 정도의 원금 정도의 돈이 모여 있을 거고 아내분도 마찬가지로 퇴직금 그만큼 추가적으로 받으실 거고 그럼 퇴직 시에 뭐 이제 급여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일단 세이브를 해놨잖아요. 요걸로는 뭘 하냐면 퇴직한 다음에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아무런 소득이 없는 요 기간 그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 가지고는 진짜 좀 부족하잖아요. 그쵸. 나중에 이제 국민연금 나오게 되면 소득 대체율도 뭐 4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60%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른 돈으로 모아가서 뒤로 굴리는 겁니다. 근데 딱 듣고 보면 야 그러면 얼마를 어떻게 저축해야 돼? 감이 안 오죠. 네. 그래서 지금 하는 거 그냥 계속 뒤로 돌리는 거예요. 노후에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하니까 지금 150만 원을 연 수익률 8%로 30년 동안 저축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계속 돈을 그냥 불려 나가서 한 10년 뒤, 20년 뒤에 얼마 정도 모았나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노후 적정생활비 우리가 필요생활비 본 다음에 안 되면 타협하는 거죠. 야 줄여야 되겠다. 고정비 줄여야 되겠다. 이만큼 우리는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차를 갖다가 5천만 원짜리 차를 사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아기를 낳을 수 있나? 그래서 이거는 준비되고 한다는 건 답이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결혼도 갖출 거 다 갖추고 어떻게 결혼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 그냥 빚을 내서라도 하잖아요. 이 정도 있으면 우리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한 선은 없어요. 그냥 형편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축 관련된 고민이었고 그 다음에는 차량 관련해서 고민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는 둘이서 차량 한 대를 가지고 같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다 보니까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어 차량 구매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혹시 차를 산다면 어떤 가격대에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면 좋을지 여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는 이분들이 서울에 근무하면 차는 필요 없다라고 봐요. 충청남도에서 또 거주 중이에요. 충남에서 거주시면 그러면 대중교통이 없으시니까 차가 필요하긴 하기는 하겠죠. 아니야, 대중교통 있기야 하죠. 있죠. 근데 뭐 서울만큼은 아니겠죠. 큰 차 사고 싶다고 한다면 사세요. 지금부터 차라리 그냥 아이 낳을 것까지 생각하고 오래 탈 걸 생각하고 사시되 야, 그래? 그럼 기왕이면 우리 좋은 차 사자. 렌즈로버 가자. 큰 차. 네, 그런 큰 차를 얘기하고 막 그건 너무 안 돼. 뭐야 그 테슬라에서 비싸. 나오는 사이버 트럭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득 수준에 재산 수준에 맞는 적정한 차량을 사는데 저는 차는 소비재예요. 사두면 맞아. 그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요즘 이게. 리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에게 장기 렌트나 리스는 별로 세금적으로는 뭐 이런 면에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따로 이제 법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차라리 그럴 거라면 택시를 타고 다니죠. 그 정도예요? 그럴 거라면. 어차피 버리는 돈이잖아요. 차는 그쵸. 점점 감가가 그치, 되면서 그치. 매년 10%씩 깎여 나가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자동차 세도 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 유지비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차는 그냥 사면서 내 돈을 갉아먹는 자산입니다. 근데 차를 살 돈으로 자산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 자산을 사는데 혹은 보탠다면 이게 돈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쵸. 뭐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다만 전제는 이 큰 차를 사면 애 낳았을 때도 안 바꾼다라는 전제로 가야 돼요. 그럼 어떤 가격대에 어떤 방식? 저는 무조건 차를 사면 중고. 중고. 네. 중고인데도 얼마 안 된 거 있죠. 네.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된 거면 거의 이제 최신 사양을 달고 있고 중고차 시장에서 잘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하게 돼요. 네. 가격을 심사숙고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신차를 사게 되면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는 요 정도 가격 언더에서 우리가 맞는 차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신차를 사게 되면 일단 차종을 정한 다음에 조금만 올려요? 옵션을 계속 요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요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컴퓨터 사는 거나 비슷해요. 가서 요거 램 좀 올릴까? 사는 김에 이거 조금만 보태자. 요것만 보태자. 요것만 하자. 엉덩이 뜨거우고 엉덩이 시원하기도 해야지. 여름에 뜨거워 앉을 때. 이런 식으로 올리게 돼요. 근데 중고가 좋은 점은 그걸 내 마음대로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가격을 일단 정해놓고 맞네. 그 안에서 그러면 고르는 게 그겁니다. 야 얘는 모든 옵션이 다 달렸는데 2022년식이야. 얘는 약간 뭐가 옵션이 아쉬운데 2024년식이야. 뭐 요렇게 따지게 되거든요. 가격을 초과해서 지출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중고를 알아보되 시간을 가지고 잘 알아보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오래 탈 수 있는 차, 뭐 무사고 차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고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살 때는 할부? 일시금? 할부는 저는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중고차를 살 때 이게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저공해 차량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9%인가로 할부 금리를 정해줬어요. 그러면 CMA만 넣어도 그거보다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그쵸, 있는데 그쵸. 그리고 그 돈을 5년 동안 할부로 해가지고 내는 거 치고 얘를 내가 갖고 있는 목돈을 가지고 5년 동안 어딘가 박아놓고 굴리는 걸 생각하면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할부를 이렇게 하기는 했었지만은 그 돈을 이제 굴릴 수 있는 경험, 뭐 자신, 뭐 이런 게 없으시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거 관련해서 네.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충청남도 투룸에 반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둘이서 살기에는 충분하지만 미래 자녀가 생길 경우에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충청남도에서 살 예정이다 보니까 주택 상승에 대한 큰 기대는 없습니다. 이거 충남도민께서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사연입니다. 네. 전세로 계속 살고 다른 자산을 보유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파트를 매매해야 할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남겨주셨어요. 언젠가 집을 살 거라고 한다면 저는 빨리 사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래야 하나가 처리가 되거든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뭐 자녀에 대한 거라든가 노후에 대한 주택에 대한 고민 이게 가장 큰 세 가지 굵직한 고민인데 주거에 대한 문제를 일단 해결해 놓으면 이에 대한 고민은 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나는 집을 살 거야 라고 하면 차라리 지금부터 매수를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면 충남이기 때문에 크게 오를 거는 기대 안 해요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렇다고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고 혹은 떨어지거나 이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 안에서 잘 오를 만한 것. 근데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든 내가 팔고 싶을 때 잘 팔 수 있는 것. 그런 거를 특히나 지방은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올라갈지는 우리가 무슨 뭐 모르죠. 경쟁이도 아니고 몰라요. 어떻게 알아? 모릅니다. 서울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올라갈 것 같으면 그냥 강남, 상구, 용산이요라고 하지만 거기도 아파트 단지가 몇 개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뭐가 더 많이 뛸지는 그건 모를 일인데 그래도 내가 이 집을 사고 나서 언젠가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으로 뭐 지역을 옮기게 될 때 팔아야 되는데 팔려고 내놨을 때 잘 팔리는 그런 만한 집을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쪽으로만 접근을 하셔도 크게 손해는 보지 않을 거예요. 그 가격을 타협했을 때 대장 아파트에서 좁은 것 혹은 대장 아닌 아파트 넓고 신축이라고 한다면 좁고 오래된 대장 아파트를 차라리 사셔라. 그게 나아요? 그게 훨씬 낫죠. 팔 거를 생각하시면. 인기 없는 신축보다 인기 많은 인기 많은 구축에 구축? 좁은 게 훨씬 낫다. 인기 많은 건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게 다 그래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애들 학교 보내고 맞아, 학원 맞아. 보내고 이거 맞아. 고민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수요들이 있는 건데 지방일수록 특히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그럼 지금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자금이 보유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에 결부되는 게 자녀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지금 두 분의 소득, 갖고 있는 자산 이렇게 했을 때 집을 사면 매달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이 있을 거예요. 그쵸. 얘는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네, 맞아요. 고정 지출로 깔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사는 결심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얼마씩 나가게 될지 대출을 얼마 받게 될지 최대한 30년으로 받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깔리는 고정 비용하고 육아휴직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소득이 1000인데 깔리는 게 뭐 300만 원 정도가 깔렸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토막 나서 500으로 떨어졌다. 네. 그러면 200만 원이라는 생활비 여유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지출이 일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뭐 아이를 낳을 때 여유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결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재무 설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답이 없는 문제라서 계속 그러니까요. 의논을 하셔야 되거든요. 부부끼리.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떨까? 저렇게 했을 때는 어떨까? 그러면 이 부분은 타협을 하고 지금 집을 사야 된다면 우리가 이 정도 이상은 대출을 받으면 안 되겠네. 받을 수는 있어도 그 정도로 받았다가 아이를 낳으면 몽땅 망가지는구나. 아니면 그렇게 망가지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유 자금을 좀 더 충분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판단이 쓰거든요. 이게 다 물려 있는 겁니다. 물려 있는 거. 전세로 계속 살지 다른 자산을 보유할지 집을 살지는 자녀 계획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계속 의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집을 산다라는 결정이 있다면 저는 빨리 사시는 게 낫다, 차라리. 다음은 투자 대출 관련인데요. 직업의 특성상 저는 4% 정도, 여자친구는 2% 정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심사를 받아야 하겠지만 저는 5천만 원 정도, 여자친구는 3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투자는 연 10% 수익률을 목표로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를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연 10%의 수익률을 목표로 투자하고 있다면 대단히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요즘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저는 이분이 투자를 많이 해보지는 않은 분이라는 감이 와요. 그런데 이런 분이 빚을 내서 5천, 3천을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진짜 이 시장이 과열돼 있다. 이미 대출해서 지금 치고 빠졌어야 돼요. 빠졌어야 돼요. 지금 빠졌어야 돼. 이미 빠졌어야 됩니다.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이 더 리스크-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자, 이 두 분의 리스크는 뭐냐면 단순히 손실의 리스크는 아니에요. 이 돈이 묶이잖아요. 지금 8천이라는 게. 네. 마이너스가 나면. 그러면 자, 주거 관련 계획, 자녀 관련 계획 다 꼬여버립니다. 맞네. 적어도 3년은 버틸 수 있는 돈으로 하라 그렇죠. 그랬는데. 근데 3년 내엔 애 못 낳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부터 골치 아팠던 게 다 얽혀 있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다 얽혀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앞에 거는 이제 머리를 의논을 해서 언제 할지를 결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거는 4%, 2% 이 대출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준비가 안 되어 있으세요. 근데 뭐가 됐든 투자를 할 때 대출 받아서 막 하는 거는 저는 좀 딱 하나, 주택. 그거는 이제 부동산 쪽 당연히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거고 이건 무조건 오를 거야. 내가 공부를 해봤더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고 어찌고 저찌고 전망은 그냥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겠다 저런 일도 생길 수 있겠다를 참고할 뿐이지 정답이 바로 아니죠. 트럼프가 무서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맞아요. 그럼 막 휘청휘청 거리는 거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트럼프 덕질을 한대요. 왜요? 주가가 너무 흔들리니까 오늘 무슨 말을 하나, 오늘 어디 갔나. 그 덕질. 네. 진짜
하루가 다르게 투자 시장에서의 전망은 전혀 의미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연 10%의 수익률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투자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으시구나라는 감이 오고요. 그리고 요즘 근데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뭐 적금을 하면 받는 게 뭐 3%, 뭐 7% 이건데 이걸로 차라리 주식을 하는 게 훨씬 낫다. 막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한 수밖에 것 없죠. 같아요. 불과 2년 전쯤만 하더라도 예금한 사람이 승자라 그랬어요. 그때가 들어갈 타이밍입니다. 그때가 이거 진짜 이거 포모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흔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진짜 위험한 구간이 온 것 같다. 온 것 같고 요거 외에도 지금 뭐 미국에서 사모펀드 얘기나 이런 것들 보면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이슈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것들 한번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고 대출을 받아서 또 들어가기엔 안 됩니다. 리스크가 있다. 네. 확실하지 않은 거엔 승부를 거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산 현황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남성분께서 예적금이 총 2,600만 원 있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청년 도약 1,400만 원, 월 70만 원씩 넣는 중이라고 하고요. 주택 청약은 1,000만 원, 교직원 공제에는 200만 원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총 5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ISA 예수금이 400만 원, 네. 이더리움 현물 코인에 9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난 이분의 수익률이 궁금하네요. 저도요. 부채는 총 5,120만 원이 있는데요. 전세 대출이 5천만 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했다고 합니다. 네. 또 신용카드 할부가 120만 원. 다음 또 기타가 있는데요. 총 2,400만 원. 어떤 게 있나 봤더니 행복주택 전세보증금이 1,000만 원, 연금 적립금이 1,400만 원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차피 못 쓰는 돈. 연금 적립금은 우리 국민연금 낸 돈처럼 기여금 그렇죠. 낸 거니까 이건 못 쓰는 돈. 자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다음 배우자, 여자친구분이죠. 차를 사고 싶어하는 여자친구분. 퇴직연금 200만 원. 이것도 퇴직연금 그냥 나라에서 자산 적립해- 상황이 아니죠? 회사에서 적립주는 건 이것도 못 쓰는 돈. 퇴직하기 전까지. 그리고 투자를 따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요. 여자친구는 평소 월급에서 100만 원을 개인 소비 비용으로 쓰고 있으며 나머지를 저축 및 생활비 비용으로 사용하지만 돈이 남게 될 경우 웬만하면 소비 비용으로 다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래서 90% 갖고 왔고 이거 100% 줘야 될 것 같은데. 추가로 9월까지 결혼자금 700만 원이 필요해서 각자 월 100만 원씩 모을 예정입니다. 결혼식 비용을 3천만 원 정도로 잡고 있으며 예식장 1,800만 원은 미리 결제한 상황입니다. 소비 패턴 확인해 볼까요? 네. 본인은 이제 남자분이죠. 월 290만 원, 그리고 배우자는 월 300만 원을 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총합 100만 원을 모임 통장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주거비 34만 원, 네. 월세가 10만 원, 관리비 평균 15만 원, 그리고 전세 대출이자가 9만 원씩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식비는 50만 원, 식비 및 용돈인데요. 30만 원 정도로 장보고 나머지는 외식 및 배달 가끔 50 이상 나올 때도 있다. 남겨두셨습니다. 교통비는 20만 원, 연료비 20만 원이고요. 보험과 자동차세 연 150만 원. 그랜저 HG는 되게 오래된 차량 아닌가요? 그래요? 아버지 차량을 2년 전에 받았대요. 그래서 차를 사고 싶다. 22만 킬로 정도 타셨구나. 그럼 사야 되네. 그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차는 이 정도 타도 문제는 사실 없어요. 뭐 고장 나면 수리비가 크게 들어가지만 그렇게 해서 고치고 나면 또 오래 탑니다. 그런데 차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정도 되면 바꿀 때 됐다. 그쵸. 그리고 LPG가 싸지가 않아요. 이게 LPG 가격도 비싸고 연비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나 휘발유나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에요. 다음 보험료는요. 14만 원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실비 2만 원, 운전자 보험 2만 원, 손해보험 7만 원, 우체국 보험 3만 원 나간다고 합니다. 저축은 180만 원 하고 있는데요. 주택 청약 10만 원, 청년 도약 70만 원 정도, 그리고 투자 100만 원 정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통신비는요. 알뜰폰 3만 원, 인터넷 5만 원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모임 통장에서 지출하고 있고 네. 기타가 109만 원이에요. 정기 구독료 4만 원, 유튜브 프리미엄 만 원, 챗 GPT 3만 원. 챗 GPT가 이제 또 나오네요. 급식비 10만 원, 학교에서 징수하고요. 친목 회비 5만 원, 모임 통장 50만 원. 이걸로 주거비, 인터넷 통신비, 연료비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 110만 원 정도, 할부금 20만 원 3개월 있고요. 프로포즈 할부금 20만 원 3개월. 원금 80만 원 정도. 할부금. 이게 남자분 거네요. 네. 그죠? 아내분 그런가 드실 거는 봐요. 없네요. 할부금은 4월 성과급으로 잔금 청산 예정입니다. 아니 프로포즈 돈이 없네. 할부를 내면서 하면 안 돼. 제가 만약에 사기꾼이고 이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사기 좀 쳐볼까 하는데 이거 딱 보면 뭐야 돈이 없잖아. 이런 느낌이 지금 뭐지?
앞에는 되게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을 확 줬는데 뭐죠? 투자를 조금 생각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전 투자 비중이 되게 높을 줄 알았는데 아주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청년 도약계좌 제가 이게 엄청 싫어하는 계좌 중에 하나거든요. 네. 5년 동안 돈을 넣어놔야 돼요. 맞아요. 5년 동안 진짜 그 절대로 오를 수 없는 그 위가 딱 막혀있는 천장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5개월도 아니고 5년이에요. 5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이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면 이거는 진짜 별로 도약도 아닌 느낌인 계좌인데 주식으로 연 10% 목표로 하고 내봐야 있는데. 이거 다 까먹는 거예요.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이러면 이거 뭐하러 해? 이거 주식 투자를 왜 리스크를 걸면서 거기서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까먹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제 1년짜리, 2년짜리 적금이고 1년 뒤, 2년 뒤에 써야 될 돈이 있는 거라면 이게 하는 의미가 있는데 네. 이거 그냥 좋다고 하니까 막연히 한 느낌이에요. 청년 도약계좌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어울리지 않는 상품이다. 그럼 깨요? 예, 이거는 이거 자녀 계획부터 세워보신 다음에 얘는 깨는 게 맞아요. 얘는 혜택에 비해서 제약이 너무 큽니다. 5년 동안 무조건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3년 버전, 5년 버전 있지 않나요? 3년 버전은 소득이 중간에 늘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조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은 5년을 유지를 해야 돼요. 이거 다 받으려면 비과세 혜택 받고 등등 하려면. 근데 그 5년이라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 맞아. 그거 생각해보면 진짜 이건 별로. 근데 뭐 줄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기 지출 중에서요. 네. 지출 중에서 뭔가 줄이려고 한다면 이게 불필요한 지출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지금 섞여 있는 거 식비 및 용돈 이런 것부터 좀 나눠야 됩니다. 네. 용돈과 외식비, 그러니까 똑같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해도 식비랑 용돈, 외식비를 같이 묶어버리면 안 돼요. 용돈은 아끼려면 아낄 수 있는 놈이 이런 커피 이거 안 마셔도 안 죽어요. 집에서 카누 타 먹으면 네. 돼요. 아낄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식비,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건 먹어야죠. 물론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먹고 살자고 돈 버는 건데 맞아. 그걸 아낄 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은 써야 되는데 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식비와 배달비와 외식비를 다 합쳐버리면 이거 뭐 줄이지?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용돈하고 외식비를 분리를 완벽하게 하셔라. 지금 아내 되실 분은 한 달에 100만 원씩 개인 소비 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요거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100만 원씩 한 달 소비 비용으로 여기에 이거 뭐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옷을 사나? 모르죠. 이거부터가 문제예요.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따로 빼가지고 얼마를 써야 돼요? 그것도 예산에서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이건 용돈의 개념도 아니에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면 예쁘면 사고 싶은데? 예쁘면 사야죠. 가가지고 디올도 사고, 구찌도 나 사고, 밟고 올라가려고. 샤넬도 사고, 사야지. 사고 싶은 거 다 사야지. 근데 그렇게 한두 끝도 없이 사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의료비도 정해놓자. 1년에 그래도 의료비라고 하는 게 아무리 돈 안 써도 최소한 100만 원에서 150은 깨져요. 왜냐면 속옷, 양말 이런 것만 해도 맞아. 안경 쓰시는 분들 안경 한 번 맞아, 맞추면 맞아. 10만 원인데 네. 컨택트 렌즈 낀다 그럼 그거 주기적으로 돈 들어가고 맞아.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신발도 맞아. 사야 되고 가방도 사야 되고 등등 이런 거면 그냥 두당 저는 옷 안 사는데요 해도 100에서 150은 무조건 잡아 놓으셔야 된다. 그런 거 예산 안에서 쓰려고 노력해야 되고 겨울옷 비싼 거 사면 그러면 그 다음에 여름은 작년에 입던 거 입어야 되죠. 그렇죠. 살찌면 안 돼요. 살도 못 쪄, 이제. 살도 빠지면 안 돼. 네. 살 빠져도 안 되고 쪄도 안 돼요. 그렇게 정해놔야 되고 그러지 않은 통제할 수 있는 지출들 외식비라든가 용돈 같은 건 우리 한 달에 얼마만 쓰자. 외식비는 같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쵸. 배달 음식 이런 것도 한 달에 우리는 밥을 많이 해 먹지는 못하니까 맞벌이니까 한 달에 우리 외식비로 60만 원 정도만 쓰자. 네. 그러면 일주일에 15만 원 꼴이고 네. 배달비 포함이에요. 그러면 오늘 치킨을 3만 원짜리 시켜 먹었으면 이제 15만 원 중에 3만 원 까먹었으니까 12만 원밖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월요일인데 3만 원 이미 까먹었다. 그럼 최소한 어제 시켜 먹었으면 오늘은 좀 참아야 되고 내일은 좀 참아야 되고 만약에 이걸 다 소진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외식이나 배달은 절대 없는 이런 식으로 이거 관리 안 하면 줄일 수 있는 게 눈에 안 보여요. 주거비를 줄일 거예요. 무슨 여기서 통신비를 줄일 거예요. 해봐야 전기 구독료 이런 거 줄 텐데 이건 또 안 줄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분이서 같이 하기로 합의를 보셨다면 따로따로 나는 나 따로 너 따로 할 거야.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합쳐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 용돈만 딱 분리하세요. 그리고 하나의 통장에 다 쏟아붓고 개인 용돈으로만 쓰는 겁니다. 다만 나중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런 거 받을 때 카드는 본인 명의로 써야 되니까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쓰되 이건 어디에만 쓰냐? 고정지출. 내 용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거, 주유비, 아니면 휴대폰 요금 이런 것들. 그것만
이제 고정 지출만 신용카드로 쓰시고 4명의 신용카드로 쓰고 그 결제 계좌도 여기서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개인의 용돈에 대해서는 딱 분리해가지고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을 개인 비용으로 쓰고 계시다는데 이거는 서로 협의하셔서 네. 너 밥 먹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그냥 순수하게 용돈으로 얼마 필요해? 난 별로 쓰는 거 없는데 뭐 10만 원밖에 없어도 돼. 이거는 안 돼요. 왜냐면 해보고 처음엔 넉넉 잡아서 뭐 한 30만 원 잡아볼까? 해보고 체크를 해보는 거죠. 아, 내가 요만큼 쓰고 있었구나. 그러면 그걸로 20만 원도 충분해. 그러면 줄여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는 걸로. 그거부터 하고 지금 모임 통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돈으로 이제 저축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저축 중에 흔히 말하는 뭐 투자의 비중, 저축의 비중은 몇 대 몇으로 가져갈까요는 앞서 말씀드린 그 자녀 계획과 주거 계획 이런 것들 요거부터 세워놓고 거기에서 마련해 놓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무조건 CMA에 모으세요. 결혼 아직 안 했잖아요. 동거는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상황 보니까 프로포즈 할부금도 내고 있고 자동차 보험도 할부금으로 낼 정도면 비상금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무슨 뭐 ISA에 돈 넣고 투자하고 뭐 하실 때가 아니라 비상금 마련부터. 우선 비상금 마련부터 하셔야 되고 공무원이면 소득이 들쭉날쭉합니다. 네, 그쵸? 들쭉날쭉하니까 그 들쭉날쭉한 소득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여유자금 비상금 먼저 마련을 하셔라. 대략적으로 두 분 결혼하셨을 때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는 여유자금으로 쭉 갖고 계셔야 그래도 저축이 유지가 될 거다. 그거부터가 1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투자 10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매달 100만 원씩 투자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ISA에도 넣고 코인에 이더리움 현물에도 넣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1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는 것도 하실 때 아니다. 지금 청년 도약이고 투자 100만 원이고 이거 하실 때가 아니라 네. 비상금부터 마련하셔라. 자동차 보험 할부금 자동차 보험료는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가지고 이번 달에 보험료 나가게 생겼어. 이게 아니잖아요. 네. 매년 나가는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면 재정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보니까 비상금 없네요, 진짜. 네. 이러면 빚지죠. 앞으로 버는 것 같은데 뒤에 할부금 이자로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요. 1번 목표가 결혼할 때까지 9월이라고 하셨나요? 네, 9월. 그때까지 그냥 여유자금 비상금으로 다 마련. 적금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네. 다 중단. 투자도 하지 말고. 투자도 하지 말고 그 기간 동안 수익률 뭘 투자할지는 모르겠지만 해가지고 내는 게 인생을 뒤바꿀 정도의 적은 아닙니다. 일단 깨끗하게 요거 정리부터 하고 시작하셔라. 그리고 자녀 계획도 차라리 딱 세워놓는 게 좋아요. 3년 뒤 이렇게. 네, 그렇게. 근데 그래 그거- 어느 정도 갈피가 그쵸. 잡히니까.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쵸. 아무리 늦어도 요때까지. 그리고 아무리 빨라도 요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빠른 게 사실은 여기서 최악의 상황인 거죠. 재무적으로 봤을 때. 그쵸. 갑자기 돈을 써야 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요때, 아무리 늦어도 요때라는 요 밴드는 구해놓고 요때도 대비하고 요때만 대비하면 이 뒤에는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는 거니까. 그쵸. 이게 최악의 상황인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마련을 한 다음에 요게 되면 그 다음에 투자 비중을 확 늘려가지고 가져가셔라. 네. 정말 힘든 길었다. 돈 아끼셨다. 이거 너무- 오땡땡님. 진짜로 저랑 피디님이랑 굉장히 평범한 사연이다. 신혼부부들이 다 이렇게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이러니까 이게 상담이 필요한 거긴 한데 네. 이래서 힘들어요. 어. 이게 원래는 상담을 이걸 실제로 하면 네. 한 3시간 주제예요. 3시간. 지금은 우리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쵸. 이런 쪽으로 가는 네. 게 좋습니다라고 네, 하고 네,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답변이 시작되면 3시간짜리 더 엉덩이에 디테일하면 그러면 찾아가면 안 돼요. 지금 상담 못 해드립니다.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찾아간다고 하실까봐 종종 있어요. 근데 안 돼요. 못 해요. 안 된대요. 국밥집 가셔야 된대요. 국밥집 가서 국밥 말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는 고민이 된다. 앞으로 뭐 결혼을 하는데 아니면 결혼 예정은 없지만 이런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머니인사이드로 또 사연 보내주시면 PD님과 제작진분들이 뽑아서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